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18 신민법 강의 13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열혈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서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 1번의 서론 양가 1번의 의의 널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면 제3자에게 급부를 하여 하는 모든 채무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 제3자가 계약에 기하여 그 부정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단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급부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앞의 것을 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 뒤의 것을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이들 중 뒤의 것에 있어서는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취득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채무자가 행한 급부를 수령할 권한만 가진다. 따라서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539조 외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진정한 것만을 가리킨다. 제3자가 계약에 기하여 그 부정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가? 이 경우만 진정한 것이다. 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1317페이지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A가 B에게 그의 가옥을 파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의 요청으로 B가 C에 대하여 직접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 그 예이다. A를 외약자, B를 낙약자, C를 수익자라고 한다. 유효 근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의 통설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적 자치상 당연히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계약 당사자들이 행한 타인의 권리취득 약정은 그들의 사적 자치에는 포함되지 몰라도 제3자의 사적 자치에는 반한다. 우리 민법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특별규정에 의해서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여하고 539조 제1항은 바로 그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한다. 결국 우리 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은 539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야 한다. 양가 3번의 법적 성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며 그 당사자는 유약자와 낙약자이고 수익자는 아니다. 다만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대리와 유사하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계약의 법률 효과가 직접 귀속되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두 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데 비하여 유약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둘째로, 대리의 경우에 법률행위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하여 대리인은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 의무를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는 채권만을 취득하고 나머지의 권리 의무는 모두 유약자에게 귀속한다. 셋째로 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도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유약자가 제한 능력자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넷째로 대리에서는 본인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권리 의무를 취득하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방금 적은 바와 같이 우리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면 채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그러한 그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로부터 직접 채권을 취득한다. 제3자가 유약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아니다.
방가로 3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독립적인 계약의 한 종류가 아니다. 보통의 계약이 모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다. 양가로 4번의 사회적 작용.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선 제3자에 대한 급여한 가능을 하게 된다. 1318페이지. 어떤 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라 하고 그의 자녀를 보험실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하거나 가족에게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앞으로 병이 사망할 때까지 우리 병익이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그 예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 밖의 급부 과정을 단축시킨다. 가령 병에 대하여 1000만원의 금전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 1000만원으로 병에게 변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갑이 을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서 병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면 법률관계가 간편하게 결제되어 매우 편리할 것이다. 오위 문헌들은 한결같은 위의 둘째 기능만을 중요시하고 첫째 기능과 둘째 기능에 관련된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첫째 기능이 더 중요하다. 방가로 본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개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관련된 자가 셋이므로 관계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도 셋이 있게 된다. 낙약자와 유약자 사이의 관계, 이 관계는 기본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관계는 제3자를 위한 법적인 성질을 그럼으로써 제3자를 채권 취득의 유효권을 결정한다. 그리고 기본관계는 제3자의 기타 관계자의 권리를 성립시키는 기초이다. 따라서 그것이 무효이면 제3자는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이 제3자의 채권을 다시 소멸시킬 수 있는지도 결정한다. 나아가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결정한다. 즉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의한 모든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낙약자와 제3자의 관계, 이 관계는 실행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실행관계는 독립된 것이긴 하지만 채권관계는 아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채권이다. 그러나 단순히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의 행위 의무도 존재한다. 방금 3번에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 이 관계는 보통 대가관계라고 하나 제3자 수익의 원인관계라고도 한다. 그런데 후자의 표현이 더 낫다. 이 제3자 수익의 원인관계는 일반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원인이 된다. 그것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채무 부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법률상의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런가 하면 그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하기 전에 존재할 수도 있으나 계약 체결이 성립할 수도 있다. 제3자 수익의 원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그 관계는 기본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낙약자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그때 낙약자 제3자 수익의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도 못한다. 다만 관계는 제3자에게 급부의 법적 관계를 1319페이지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원인 채권이 된 유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유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낙약자는 유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유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양가를 본 성립요건. 방가를 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유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채권관계를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관계에 관하여 요구되는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려면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는 제3자 조항이라고 한다. 여기 제3자는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반드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태아나 아직 성립하지 않은 범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구체적인 경우 어떤 구체적인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이다. 따라서 거기에도 계약의 해석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판례도 같은 견지에서 어떠한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간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고 한다. 아래에서 몇 가지 경우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 변제를 위한 공탁, 가족의 의료행위에 관한 계약은 모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야 한다. 이행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1320페이지 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가운데 채무자와 인수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인지가 문제되나 그때에는 채권자에게 새로운 채권을 취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해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는데 다툼이 없으며 판례도 같다. 판례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나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하나로 볼 수 있는 바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손해케 하여 채무자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해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니은의 주택분양보증은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양가로 지급 주택건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결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의 공동사업 주체들이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체결 이전에 공동사업 주체들 중에 1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 행위를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인정하고 그 법률 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그 공동사업에 이용하기로 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는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로서 공동사업 주체들 전원이 병전적으로 인수하려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제3자는 수익에 의해서 표시를 하고 공동사업 주체들 전원에 대하여 그 법률 행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축할 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단체로 토지 매도인과 신축될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공동사업 주체인 시공사에게도 분양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그 다음에 1321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의 제3자의 지위, 양가를 번의 제3자의 채권 취득, 반가를 번의 539조의 의미, 539조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우리의 통설은 그 제1항에서는 근대적인 제3자 계약의 범위가 그대로 인정되어 있어서 그것만을 떼어서 보면 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데에 따라 제3자라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채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동조 제2항에서는 제3자의 권리 발생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하여 좌우되고 요약자, 낙약자 사이의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그 채권을 취득하는 법리는 긍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이들은 적어도 표면상 서로 모순을 보인다고 한다. 사견,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부당하다. 통설은 539조 제1항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은 제3자의 승낙이나 기타의 협력 없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 둘은 별개이다. 전자는 제3자가 채권을 중간 취득자인 요약자로부터 양도받지 않고 계약으로부터 곧바로 취득하느냐의 문제이고 후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취득하려면 그의 일정한 협력을 필요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거기서 직접은 간접에 반대되는 용어로 곧바로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제3자의 협력 없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지에 관하여서는 539조 제2항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경우는 제3자는 수익에 의해서 표시를 하여야만 채권을 취득하지만 그가 수익에 의해서 표시를 하여 그의 요약자에 대하여 매개됨이 없이 계약으로부터 곧바로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반가로 이번에 수익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하고 당사자 사이의 효력은 발생한다. 따라서 그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요의 요건이 아니고 제3자가 채권을 설득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여야 한다. 우리의 통설도 제3자의 권리의 발생 요건이라고 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가로 3번에 539조 제2항의 강제 규정성, 수익의 의사표시가 제3자의 채권 취득의 절대적 요건인가? 즉 당사자가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한다고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유효한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강의 규정설과 임의 규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사적 자치에 의하여 당연히 유효한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 1322페이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된다.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 법률은 명문으로 제3자의 승낙이나 기타의 협력 없이 채권이 제3자에게 취득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제3자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는 권리 취득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민법은 수익의 의사표시의 불효의 특약은 유효할 수 없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자를 위한 신탁의 경우와 같이 법률이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거나 변제를 위한 공탁의 경우처럼 명문은 없지만 수익의 의사표시가 요구되지 않으니 법률 해석상 당연한 때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건대 1설, 즉 강의 규정설이 옳다. 반가로 4번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가 채무자, 즉 낙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제3자가 나약자에게 이행 청구를 하거나 이행 해소를 제기한 때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가로 2번에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에 제3자의 지위. 반가로 1번에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도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며 그것은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자의 권리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변경 소멸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인신전속적인가에 관하여 다수어른 이를 부정하나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당 문제라고 할 것이며 만약 불분명하다면 다수설처럼 인신전속권으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제3자 이의 이 권리는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고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으로도 될 수 있다. 반가로 이번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고 동그라미 이번에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동그라미 이번의 경우에는 제3자는 권리가 10년간 존속할 수 있어서 낙약자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그리하여 민법은 이 경우에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의지하고 있다. 한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채권은 존속기간에 그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새겨야 한다. 일부 견해는 계약 성립 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나 그렇게 새기면 제3자의 채권이 행사될 수 없는 때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양가로 3번에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제3자의 지위. 반가로 1번에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제3자는 채권을 요약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계약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뒤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1323페이지 이 있으면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낙약자가 자기가 입은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배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를 발생한 후에 그것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예외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반가로 이번에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그는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가지지 못하고 취소권도 없다. 그리고 법률행위 상대방의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 등이 문제될 때에는 오직 요약자에 관해서만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 또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나 사기, 강박의 유무에 관해서도 요약자와 낙약자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반가로 3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요약자와 수익자의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110조 제2항에 규정된 사기, 강박에 관련하여 특수한 문제가 생긴다. 즉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사기, 강박을 하였고 요약자가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낙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익자 아닌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사기를 행하였고 요약자는 이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었으나 수익자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낙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우리 문화는 대체로 사기의 경우에는 논의하면서 반가로 로마 7번 다수설은 이 경우 모두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소를 인정하는 소설도 있다. 반가 4번에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취득하므로 제3자 보호 규정에 있어서 제3자는 아니다. 1324페이지 4번의 요약자의 지위. 반가로 1번의 요약자 이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의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가 채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별도로 요약자와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 통설은 긍정한다. 사견으로 이는 계약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 문제이나 불분명한 때에는 요약자에게 제3자에게 그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3자의 수입 표시 후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제3자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요약자도 자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약자가 제3자에게 이행에 특별한 이익이 있는 데에는 독립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긍정설과 요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에게 배상할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정설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요약자가 제3자의 이행에 특별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그가 입은 손해는 직접적인 대부분의 정신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 이번에 요약자의 계약상의 지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요약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쌍무계약인 때에는 동시행위 항변권에 관한 규정과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낙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해제가 있으면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해제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제3자에게는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률은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대로 인정한다. 사견으로 541조 규정상 제3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해지할 수 있고 동의를 얻어 해지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를 불문하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하여야 한다. 양가로 기억에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계약의 청사는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1325페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이미 제3자가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해지의 기한 원상이고 또는 부당이득의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도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양가론이은 매도인 갑과 매수인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사는 요약자인 갑과 낙약자인 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계약의 해제권은 요약자만 가진다. 그런데 요약자가 그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가 문제된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으니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서는 학설이 아니다.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견해, 제3자는 돈을 얻은 때에만 해제할 수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판례는 일설과 같다. 우선은 계약의 해석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불분명한 때에는 541조의 규정상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5번은 낙약자의 지위. 낙약자의 지위는 제3자 요약자 지위의 반면을 이룬다. 낙약자는 계약으로부터 직접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에 대해서도 부담한다. 그러나 낙약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모두 기본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낙약자는 그 관계의 기한을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에 항변은 널리 이의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제3자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사실의 주장을 포함한다. 그리고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 항변권 외에 권리불행사의 항변이나 권리소멸의 항변 등도 포함한다. 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내용으로 제한이 없어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제3자는 낙약자의 청구에 대한 청구권 불행사의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급부 의무의 기초에는 제3자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원인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3자의 이사나 사정은 요약자를 통한 계약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1326페이지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제3자의 이사나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번의 그 밖의 문제. 방가로 1번의 제3자를 위한 처분행위, 제3자를 위한 물권계약 또는 준물권계약도 유효한지 문제된다. 539조는 채권계약만을 규율하므로 물권계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추 적용은 허용될 것이니까 문제된 것이다. 여기에 관하여 압도적 다수설의 유용성을 인정한다. 사견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유효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보면 이 규정은 예외에 대한 것으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그 규정의 유치형이 전제가 되는 규율의 틈도 없다. 결국 제3자를 위한 물권계약, 준물권계약은 무효라고 해야 한다. 다만 이들 경우의 무효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어서 제3자가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의 추인의 효과로서 물권계약 등의 효력이 제3자에게 발생하게 된다. 양가로 이번에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즉 제3자의 직접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시키면서 동시에 그 계약으로부터 직접 의무도 부담시키는 계약이 유효한지에 관해서 학설은 유효설과 무효설, 여러가 지난번에 제한적 유효설을 나누고 있다. 판례는 유효하다는 견지에 있다. 사견으로 위의 계약은 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무효라고 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된다. 양가로 3번에 제3자의 보호 효력 있는 계약.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관계에 의한 보호 의무의 이행이 직접 이행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게는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옥 소유자가 지붕 수선업자에게 지붕 수리를 맡긴 경우에
그 지분 수선업자가 지분을 수선하는 동안에 부주의로 가옥 소유자의 처 및 자녀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여 한다. 그러한 경우에 계약은 제3자에게 보호효력 있는 계약이 1327페이지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독일의 판례가 특히 피용자의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와 가까운 당사자 이의자를 충분하게 구제하기 위해 정립한 이론이다. 독일은 그 후 그와 같은 판례를 그들의 민법에 명문화하였다. 이 이론의 도입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으나 채권자와 가까운 일정을 제3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 제3자 보호 효력 있는 계약에 관하여 우리 판례가 정식으로 문제 삼은 적은 없다. 다만 대법원이 용역 경비 업체인 피고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용역 경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경비 업무를 제공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감사의 집에서 그의 처와 개원 등의 복명 괴한에 의하여 분법을 강취당한 경우에 일정 범위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하고 제3자의 범위를 문제 삼은 바 있는데 이 경우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제3자 보호 효력이 있는 계약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 여기서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 굉장히 빠르게 봤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요약자의 계약상의 지위, 여기가 시험이 잘 나오죠. 쌍무계약에 있어서 요약자의 채무자의 행위에 있으면 낙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는가? 요약자, 낙약자, 제3자. 예, 그거 여기도 있습니다.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해제권이나 해제권을 원인으로 한 원상행보권을 하지 못하고 취소권도 없다. 예, 이 내용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제3자. 예,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